아니, 제가 최근에 국세청 통계를 하나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었죠? 2024년,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무려 100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100만 명이요? 네. 이게 실감이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길에서 마주치는 사장님 10분 중에 한 분이 그냥 가게를 접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말 심각한 수치네요. 더 마음 아픈 건요, 이분들 절반 이상이 사업 부진,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당장 서울 성수동이나 강남대로에 나가보면 와, 여전히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거든요. 맞아요. 겉으로 보기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 보이죠. 저도 얼마 전에 성수동에 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 여기서 장사하면 무조건 대박 나겠다 이런 생각했단 말이죠. 사람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왜 사장님들은 무너져 내리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저희가 분석해볼 자료의 핵심입니다. 아, 유동인구가 돈이다. 이 공식이 깨지고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거의 50년 된 부동산 불패 신화가 2025년 지금 어떻게 박살나고 있는지 그 속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가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요. 뭔가요? 우리가 그동안 상권 분석의 정답처럼 여겼던 공식들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라는 한마디로 설명이 안 됩니다. 아, 더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상권의 패러다임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료에서 아주 흥미로운 키워드를 제시하는데요. 네. 바로 흐르는 상권과 고이는 상권입니다. 흐르는 상권과 고이는 상권. 단어만 들어도 느낌이 확 오네요. 어쩌면 오늘의 두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그 100만 폐업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살아남을 힌트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유동인구라는 달콤한 착각부터 한번 제대로 깨부숴보죠. 자료에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네, 인상적인 부분이었죠. 하나는 하루 유동인구가 수만 명이라는 강남 신사동 가로수길.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한 거리 중 하나죠. 그런데 그 화려한 거리에 1층 상가가 14개월째 텅 비어 있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지도 앱 없이는 찾아갈 엄두도 안 나는 서울 어느 골목 2층의 작은 파스타집인데 3개월치 예약이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이 지금 창밖으로 보고 있는 그 수많은 인파는 과연 당신의 가게로 들어올 손님일까요?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배경 일꾼일까요? 바로 그 질문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의 실체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곳이 아까 말씀하셨던 성수동이죠. 아, 맞아요. 성수동 이야기 좀 더 해보죠. 자료를 보니까 10평 남짓한 매장 월세가 1,000만 원. 1,000만 원이요. 네, 권리금은 3억에서 4억을 부른대요. 1년 만에 임대료가 2배 뛴 곳도 많고요. 와, 정말 살벌하네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한 취재팀이 성수동 방문객 500명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예요. 네, 그 데이터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기업이 운영하는 무료 팝업 스토어 서너 곳을 돌면서 공짜 굿즈 받고 인증샷만 찍고 아, 그러고는 곧장 지하철역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들이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돈을 쓴 게 편의점에서 산 생수 한 병이었대요. 그게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흐르는 상권의 함정. 이른바 유령 유동인구 전상입니다. 유령 미동인구요? 네, phantom foot traffic. 눈앞에 사람은 바글바글하지만 그 누구도 내 가게를 위해 지갑을 열지 않고 그저 강물처럼 흘러가 버리는 거죠. 와, 이 화려함 뒤에 가려진 자영업자의 현실을 보여주는 아주 뼈아픈 데이터가 있습니다. 성수동에서 퓨전 한식당을 운영했던 김모 씨의 손익계산서인데요. 네. 한 달 총 매출이 4,500만 원입니다. 잠깐만요. 월 매출이 4,500만 원이요? 네, 맞습니다. 4,500. 와, 아니 이 정도면 그냥 숫자만 보면 완전 대박 가게 아닌가요? 저 같은 사람은 이 정도 팔면 순이익도 상당하겠다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그런데도 폐업을 했다고요? 도대체 어디서 돈이 다 새어나간 거죠? 자, 지금부터 그 4,500만 원이 어떻게 녹아내리는지 한번 보시죠. 네, 궁금하네요. 먼저 식재료비로 1,600만 원, 꽤 많이 나가네요. 그리고 직원들 인건비로 1,200만 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비싼 월세 700만 원이 나갑니다. 아, 벌써 3,500만 원이네요. 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비용이죠. 그런데 자료는 진짜 문제는 악마의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지적해요. 악마의 디테일이요? 바로 플랫폼 수수료입니다. 배달 앱에 내는 돈, 카드 수수료,
그리고 손님들 끌어모으려고 맛집앱에 쓴 광고비까지 합치니까 500만 원이 더 나간 겁니다. 와, 플랫폼에만 500을요? 네. 여기에 부가세 내고 가게 차릴 때 빌렸던 대출이자 200만 원까지 갚고 나니 김 씨의 통장에 남은 돈은요? 남는 게 있긴 한가요? 마이너스 150만 원이었습니다. 세상에. 하루 14시간씩 뼈 빠지게 일하고 4,500만 원어치를 팔았는데 사장님은 오히려 빚만 늘어난 거죠.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 자영업의 민낯, 자료에서 표현한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계산서네요. 화려한 인파 뒤에서 사장님은 적자를 보고 있었다니. 그럼 이 자료의 희망적인 사례, 이런 흐르는 상권의 함정을 피해서 진짜 돈을 버는 고이는 상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나요? 물론입니다. 자료에서는 마포구 연남동 뒷골목을 대표적인 고이는 상권의 사례로 꼽습니다. 아, 연남동이요? 네. 이곳의 특징이 아주 재미있는데요. 첫째, 프랜차이즈 비율이 3%가 채 안 됩니다. 그건 뭘 의미하죠? 대형 자본의 공습에서 비껴나 있다는 뜻이죠. 둘째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 믿기지 않는 공실률 2%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대로변도 아닌 뒷골목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비결이 뭘까요? 비결은 딱 한 단어, 목적성에 있습니다. 목적성이요? 네. 흐르는 상권의 방문객들이 어쩌다 보니 그곳을 지나간다면 고이는 상권의 방문객들은 저기 파란 지붕 집에서 파는 수플레 케이크를 꼭 먹어야겠어 처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거죠. 아, 스마트폰 지도를 켜고 일부러 찾아가는 목적지형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런 손님들은 가게에 들어오면 반드시 소비를 하기 때문에 구매 전환율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아,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저만 해도 요즘 어딜 갈 때 그냥 걷다가 마음에 드는 곳에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지도에서 갈 곳을 미리 정하고 리뷰까지 다 확인한 다음에 최단 경로로 찾아가거든요. 우연에 기대는 소비는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동선의 경제학이 바뀐 핵심입니다. 과거의 명당이 유동인구 많은 대변 1층, 즉 스쳐 지나가는 우연에 기대는 곳이었다면 현재의 명당은 골목 안 2층에 숨어 있더라도 검색되는 매력이 있는 곳이죠. 검색되는 매력, 와닿네요. 그런데도 여전히 부동산 앞에는 역세권, 유동인구 10만 이런 낡은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자료는 이 말만 믿고 덜컥 계약하는 순간 당신은 그저 건물주 월세 벌어다 주는 사람이자 각종 플랫폼의 수수료만 내는 신세로 전락하는 개미지옥에 빠져들게 된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이게 단순히 운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시스템적으로 짜인 함정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죠. 왜 열심히 일하는 사장님들이 오히려 더 가난해지는 이 개미지옥 같은 구조가 만들어진 건지 그 근본적인 원인도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자료에서는 크게 세 가지 구조적 모순을 지적합니다. 네, 첫 번째는 부동산 가치와 임대 가치의 완전한 디커플링, 즉 따로 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따로 논다니요. 예전에는 장사가 잘 돼야 그 건물의 가치도 오르고 임대료도 오르는 게 상식이었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장사가 되든 말든 그 동네가 뜨고 있다는 소문만으로 건물 가격이 폭등합니다. 자산가들이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한 안전자산으로 건물을 사들이기 때문이죠. 자료에 나온 예시가 정말 현실적이더군요. 100억 원의 건물을 산 사람은 은행 이자라도 내려면 최소한의 수익률을 맞춰야 하니까 월세로 3천만 원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평범하게 김치찌개 팔아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결국 대기업의 반짝 팝업 스토어나 탕후루 같은 유행 업종만 들어왔다가 유행이 식으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결국 가로수길처럼 유령 도시가 되어버리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삼고의 습격과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진 현실입니다. 삼고라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죠. 그런데 빌린 돈 갚기도 힘든데 손님들마저 지갑을 닫고 있어요.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점심값 일반 2,000원 시대가 되면서 소비의 양극화가 극심해졌습니다. 아예 5,000원짜리 편의점 도시락으로 가성비를 챙기거나
아니면 큰맘 먹고 10만 원짜리 오마카세처럼 특별한 경험에만 돈을 쓰는 거죠. 아, 중간이 없어지는군요. 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8,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 어중간한 가격대에 있는 평범한 동네 식당들입니다. 부동산 문제, 소비 심리 위축까지. 그런데 세 번째 원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좀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디지털 젠트리피케이션이요. 아, 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이게 그러니까 기존의 젠트리피케이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네,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과거의 젠트리피케이션이 돈 많은 자본이 들어와서 원주민을 물리적으로 쫓아내는 거였다면 그렇죠. 임대료 막 올려서. 자를 쫓아냅니다. 알고리즘이요? 네,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수, 배달의 별점 같은 디지털 지표가 새로운 권력이자 계급장이 된 시대인 거죠. 와, 실제로 한 통계를 보면 온라인 플랫폼을 잘 활용하는 자영업자의 매출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3배나 높다고 나와요. 듣고 보니 무서운 이야기네요. 예전에는 맘만 있으면 손님들이 어떻게든 소문 듣고 찾아왔는데 이제는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가게가 되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면에서요? 자본이 부족한 젊은 사장님들한테는 비싼 목을 잡는 대신 이런 디지털 실력으로 승부할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 변화에 대응할 시간도 역량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 결국 또 정보 격차 문제로 이어지는군요. 네, 결국 디지털 마케팅에 돈을 쏟아붓거나 더 높은 수수료를 내는 쪽으로 내몰리게 되죠. 그래서 자료의 한 문장이 이 변화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뭐라고 요약했나요? 상권은 이제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당신의 스마트폰이 접속하는 클라우드 서버 안에 있다. 와, 열심히 하면 언젠간 알아주겠지? 목 좋은 곳에 간판 크게 걸면 손님은 오겠지. 이런 옛날 생각들이 이제는 오히려 내 발목을 잡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절감하게 되네요. 네, 시대가 변했죠. 자, 그럼 이 살벌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책임한 위로나 뜬구름 잡는 소리 말고 생존 확률을 단 1%라도 높일 수 있는 냉정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자료는 뜬구름 잡는 대신 3가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제시합니다. 네, 기대됩니다. 첫째, 유동인구를 버리고 체류인구를 잡으라는 겁니다. 유동인구를 버리라고요? 네, 상권 분석 앱에서 빨갛게 표시해주는 유동인구 밀집 지역은 이제 피해야 할 함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료만 비싸고 실속은 없으니까요. 그럼 어딜 찾아야 하죠? 그 대신 사람들이 오래 머무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편한 복장으로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주민들이 많은 동네, 즉 생활상권이나 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목적형 골목상권 같은 곳이죠. 아, 이곳의 고객은 한 번 스쳐 지나가는 뜨내기가 아니라 당신의 가게를 지지해줄 든든한 단골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쫓아야 할 건 지나가는 사람 수가 아니라 머무는 사람들의 시간이군요. 관점의 전환이네요. 두 번째 전략은 뭔가요? 둘째, 목보다 동선을 설계하라는 겁니다. 동선이요? 여기서 말하는 동선은 물리적인 동선이 아니라 디지털 동선입니다. 고객이 온라인에서 당신의 가게를 발견하고 호감을 느끼고 찾아오기까지의 전 과정을 매력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거죠. 온라인에서의 여정? 네,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 가게는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했을 때 군침 도는 대표 메뉴 사진이 가장 먼저 뜨는가? 메뉴 이름이 독특해서 인스타그램에 검색해보고 싶게 만드는가? 가게 입구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사진 한 장 찍고 싶을 만큼 인스타그래머블한가?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고객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에 이미 온라인에서 70%의 구매 결정을 끝냅니다. 그러니 이제는 오프라인 임대료를 아껴서 디지털 인테리어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것이 2025년의 새로운 권리금이니까요. 디지털 권리금이라니 정말 와닿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뭐죠? 셋째, 넓고 얇게가 아니라 좁고 깊게 파고들라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 네, 김치찌개, 돈가스, 삼겹살 다 팝니다. 이런 식으로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가게는 이제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망하기 십상입니다. 그렇죠. 아주 구체적인 타겟을 정하고 그들의 마음을 꿰뚫는 뾰족한 컨셉이 필요해요.
자료에 나온 예시처럼 20대 여성이 혼자 퇴근하고 와서 하이볼 한 잔 마시기 좋은 심야 식당, 이런 식으로요. 알러지 있는 아이를 둔 30대 엄마들을 위한 비건 글루텐 프리 베이커리, 이런 식으로요. 맞습니다. 이렇게 타겟이 명확해야 그들이 검색을 통해 우리 가게를 발견하고 멀리서도 일부러 찾아옵니다. 100명이 지나가다 1명이 우연히 들어오는 가게가 아니라 10명이 검색해서 10명 모두가 찾아오는 가게. 그게 바로 지금 시대의 생존 공식입니다. 오늘 분석을 정리해보면 결국 이렇네요. 더 이상 유동인구라는 화려한 숫자의 환상에 속아서는 안 된다. 네, 그게 첫걸음이죠. 남들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리에서 돈의 흐름을 읽고 고객이 굳이 내 가게 앞에 멈춰 서야만 하는 하나의 이유를 만들어내야 한다. 결국 가게를 살리는 건 목 좋은 자리가 아니라 손님을 기어이 오게 만드는 사장님의 기획력이라는 메시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에 나온 한 문장을 인용하며 여러분께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지금 거리에 나붙은 임대문의 종이는 단순한 빈 점포 알림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자들의 비문이다. 와, 비문이라니 정말 강렬한 문장이네요. 이 문장을 듣고 나니 이제 거리의 풍경이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네, 확실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거리의 임대문의 표지판을 볼 때 그저 비어있는 가게가 보이시나요? 아니면 낡은 비즈니스 모델의 종말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그 모습은 앞으로 당신이 만들어갈 혹은 당신이 지지하고 소비할 가게에 대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